차가운 빗줄기가 태아그룹 본사 70층 스카이라운지에 거대한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강서윤은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녀의 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의 작은 중소기업 윤성정밀은 태아의 거대한 자금력 앞에 무참히 무너졌고 오늘이 바로 모든 자산에 대한 최종 처분일이었다. 냉정한 표정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서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꼿꼿이 허리를 폈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수백억 대의 부채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재무 분석가였지만 이것은 그녀가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위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포식자의 사냥이었고 그들은 완벽하게 먹잇감을 코너로 몬 상태였다.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당 사장님께서는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려 할 때였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 모든 사태를 관장하는 제국의 황제 한태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공기 자체의 밀도를 바꾸는 듯했다. 변호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한태무는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곧바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서윤을 향했다. 자네가 강서윤인가? 그의 묵직한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렸다. 서윤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삼켰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오기가 서려 있었다. 잠시 모두 나가 있게. 한태무의 말에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소리 없이 물러났다. 넋이 나간 서윤의 아버지조차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한태무는 서윤의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압류 서류들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툭 쳤다. 834억. 자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에 가치치고는 초라하지만 자네 인생을 담보잡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지.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모욕적이었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런 거물과 시간을 끌며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한태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어린 여자가 상황 파악이 빠르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 듯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네. 태아물산 CEO 한지여.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체스말을 놓듯 정확했다. 그 아이는 일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어. 결혼해도 가문에도. 하지만 태아의 후계자는 안정이 필요해.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내부적인 지배 구조를 위해서도 그렇지.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강서윤 씨, 자네의 재무분석 리포트를 몇 개 읽어봤네. 날카롭고 정확하더군. 쓸데없는 감정 소모 없이 본질을 꿰뚫어봐. 내 며느리로서 시끄러운 스캔들을 만들 위인은 아니야. 한태무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 그것은 압류 서류가 아니었다. 깨끗한 백지 위에 단 2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혼인계약서, 내 아들 한지혁과 결혼하게. 그는 선언하듯 말했다. 기간은 3년. 3년 동안 태아의 안주인으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해주게. 대외적으로는 금슬 좋은 부부 행세를 하고 내게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는 걸세. 그러면 이 834억 전액 탕감해주지. 자네, 아버지의 회사도 집도 모두 지킬 수 있어.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 거래였고 혹은 명령에 가까웠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백억의 빚을 탕감하는 대가로 생면부지의 남자와 3년간의 계약 결혼, 그녀의 삶,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을 단돈 834억에 팔아넘기라는 말이었.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그녀의 심장이 느끼는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서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한태무는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며 조소했다. 거절 물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럼 자네 아버지는 당장 내일 아침 파산 신청과 동시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될 걸세. 자네의 재능 안타깝지만 태아가 손을 쓰는 한 이 바닥에서 자네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자네와 자네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재무 분석가로서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지만 이런 식의 거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오기마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계약. 조건은 그것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한태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영리한 먹잇감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소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언론에는 오랜 기간 교제해온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실이라며 포장되었지만 식장에는 양가 직계 가족 몇 명만이 참석했을 뿐이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서윤은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신랑 한지혁은 결혼식 내내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만큼이나 차가운 남자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귀찮은 업무의 연장선인 듯 보였다. 혼인 서약서를 낭독할 때도 그의 목소리는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처럼 몸이 건조했다. 그는 서윤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쇼는 완벽하게 합시다. 강서윤 씨. 서윤 역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한지혁 씨, 저 역시 제 몫을 다할 테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신혼부부의 설렘 대신 비즈니스 파트너의 냉철한 계약 이행 의지만이 존재했다. 그들의 첫 키스는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것처럼 차가웠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한지혁의 여동생이자 태아그룹의 상무인 한유라의 등장이었다. 그녀는 서윤보다 몇 살 위였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만함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비웃음을 흘렸다. 빚더미에서 신데렐라가 되다니. 축하해. 새언니, 우리 오빠가 취향이 독특해서 말이야. 하지만 명심해. 넌 그냥 빚 대신 팔려온 담보물일 뿐이니까. 서윤은 미소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유라의 도발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그런 귀한 담보물을 얻었으니 태아그룹은 정말 운이 좋네요. 안 그런가요? 아가씨 그녀의 차분한 반격에 한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유라는 서윤이 이렇게 만만치 않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듯 분노가 어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는 자리를 떴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윤은 거대한 철옹성 같은 한남동의 한태무 회장 본가로 들어갔다. 이것 역시 계약의 일부였다. 한지혁은 이미 회사에서 급한 일이 터졌다며 그녀를 대문 앞에 내려주고는 차를 돌려 떠나버렸다. 서윤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대한 저택의 현관 앞에 홀로 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경계심과 냉대가 서려 있었다. 이 집안의 모든 사형인들은 이미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가짜 안주인이었다. 서윤은 짐을 끌고 길고 화려한 복도를 지났다. 벽에는 한씨 가문의 역대 조상들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마치 침입자를 노려보는 듯했다. 그녀는 한태무 회장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한 회장은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결혼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것은 이 집안의 모든 규칙이 적힌 두꺼운 수첩이었다. 내일부터 자네는 태아의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될 걸세. 한태무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태아그룹의 자회사인 태아 DC의 재무팀 대리 발령 장일세
명색이 며느리인데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나. 자네 능력도 확인할 겸 작은 자리를 마련했네. 서유는 발령장을 받아들었다. 태하 D.C.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곳은 태하그룹 내에서도 가장 한직으로 불리는 사실상 유배지나 다름없는 계열사였다. 그녀의 재무 분석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감옥에 갇힌 셈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저택에서 가장 구석지고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신혼방은커녕 손님방보다도 못한 곳이었다. 한지혁은 아예 저택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서유는 값비싼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침대에 누웠다. 모든 것이 굴욕적이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장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이 결혼은 거래다. 그리고 자신은 이 거래에서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 차가운 감옥에서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 다짐했다. 한시 가문의 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지독한 적막 속에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새벽 5시에 정확히 울리는 기계음에 잠을 깼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한태무 회장의 엄격한 통제하에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와도 같았다. 아침 식사는 정확히 6시 30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물론 모든 가족이라는 범위에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는 그녀의 남편 한지혁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서윤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긴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에는 이미 한태무 회장이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 즉 안주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한태무의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한유라 상무는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윤이 조용히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아 한유라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 새언니, 어젯밤 잠자리는 편안하셨어요. 하긴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니까 좁아서 답답하셨으려나.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집사가 따라주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전혀요. 아가씨, 오히려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방 크기보다는 그 방에 담긴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한유라의 미간이 좁혀졌지만 아버지 앞이라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는 못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한지혁이 들어섰. 그는 어젯밤 회사에서 입었던 정장 그대로였고 넥타이만 살짝 푼 상태였다. 그는 밤을 샌 것이 분명했다. 그는 식탁에 앉은 서윤을 마치 처음 보는 가구처럼 무심하게 지나쳐 한태무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한태무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새 식구에게 인사 정도는 하지. 예의가 없군. 그제야 한지혁은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서윤 씨, 그뿐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집사에게 커피부터 찾았다. 이것이 그들의 신혼 첫 아침 식사였다. 식사 시간 내내 사업 이야기만이 오갔다. 서윤은 마치 유령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한태무가 서윤을 불렀다. 오늘부터 태아 DC로 출근하게 김 비서가 안내할 걸세. 그의 목소리는 업무 지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하, DC, Development Construction은 이름만 거창할 뿐 실상은 그룹 내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서였다. 주요 프로젝트에서 밀려난 잉여 인력이나 사고를 친 임원들이 좌천되어 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서유는 한태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경고였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통제하고 짓밟기 위한 조치였다. 서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한태무는 만족한 듯 했지만 한지혁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서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반발하거나 최소한 불쾌한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의 눈은 너무나 고요했다. 태아 DC,
사무실은 본사 건물이 아닌 도심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태아 본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곳이었다. 서윤이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 안 되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회장님의 새며느리. 하지만 빚 때문에 팔려온 CEO의 계약직 안에 서윤에게 배정된 자리는 사무실 구석. 복사기 바로 옆자리였다.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서류 더미를 툭 던져주었다. 강서윤 씨 재무팀 대리. 저기 쌓여있는 영수증이나 처리해요. 그것은 대학 인턴에게나 시킬 법한 단순 경비 처리 업무였다. 월스트리트에서도 탐내던 그녀의 재무 분석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서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아 영수증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무실 직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유라 상무가 보란듯이 태하듯이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값비싼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구석에 앉은 서윤에게 다가왔다. 어머, 새언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네. 영수증 처리 푸아. 그녀는 사무실 전체가 들으라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래도 며느리인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먼지 쌓인 영수증이나 만지게 하시다니. 혹시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으니까. 완벽한 조롱이었다. 서윤은 마지막 영수증을 전표에 붙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돈을 만지는 일은 예전부터 자신 있었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10원이든 10조든 돈은 돈이니까요. 그리고 전먼지 쌓인 곳에서 진실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오히려 깨끗한 것보다 더 많은 게 보이거든요. 한유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서윤의 말은 그저 겸손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한유라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재미있네. 얼마나 버티나 보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가 떠나자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서윤은 이제 완벽하게 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날부터 서윤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한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태하 DC에서는 무시당하는 대리로서 영수증 처리를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사를 시작했다. 태하 DC는 분명 한직이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한태무 회장의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그룹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처리하는 단순한 영수증 더미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태하 DC는 명목상으로는 건설 및 개발 회사였지만 실제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 비용이나 자물쇠 명목으로 다른 계열사, 심지어는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빈번하고 주기적이었다. 마치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하는 비자금을 잘게 쪼개어 내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서윤은 자신의 재무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쓸모없는 인력을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그룹의 어두운 자금을 세탁하고 처리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태무는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기 위해 이곳으로 보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스스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제한된 접근 권한을 이용해 태아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태아그룹은 한태무 회장 일가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윤이 발견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골이었다. A 계열사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그리고 C가 다시 A에 출자하는 방식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태아의 구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었다. 수많은 비상장 자회사와 해외 법인들이 동원되어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의도적으로 흐려놓고 있었다.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중심에는 항상 태아 DC와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회사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제국의 어두운 하수구처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곳을 통해 흘러나가고 있었다. 서윤은 이 거대한 구조가 단지 세금을 피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구조였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숨겨온 거대한 비밀. 한태무 회장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야 했을까? 그가 지키려는 것, 혹은 그가 숨기려는 태아그룹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 어느덧 자정이 넘은 시간, 텅 빈 태아 DC 사무실에 서윤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의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A사 용지 수십 장에 걸쳐 태아그룹에 숨겨진 지배 구조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모든 구조는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한 거야. 그녀는 자신이 들어온 이 금빛 세장이 사실은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감옥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지혁은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수십 개의 방 중에서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는 지독한 피로감에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풀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그의 걸음이 저택 구석에 위치한 아내 강소연의 방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잠시 멈췄다. 문틈으로는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고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처럼 밤을 새우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강소윤이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 갑자기 떨어진 이물질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가 빚을 빌미로 그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는 이 정략 결혼이 지독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버지 한태무의 명령을 거부할 힘은 아직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또 하나의 성가신 업무로 취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소윤은 그의 예상과 조금 달랐다. 한유라가 떠들어대던 것처럼 돈에 눈이 멀어 천박하게 굴지도 않았다.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굴욕적인 태아 DC 자리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6시 30분 식사 자리에 가장 먼저 나와 앉아 있었다. 불평도, 원망도, 심지어 굴욕감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유령처럼 존재했다. 한지혁은 그녀의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신경 쓰였다. 결혼식 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몫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던 당돌한 눈빛과 지금 영수증 더미에 파묻혀 지내는 순종적인 대리의 모습 사이에는 깊은 괴리감이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혹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는 이 호기심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는 것을 알았지만 좀처럼 떨쳐내지 못했다. 그는 작게 혀를 차고는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시각 서윤은 태아 DC의 불 꺼진 사무실에서 홀로 모니터 불빛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회사의 모든 재무자료를 복귀하고 태아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와 비자금 흐름은 명백히 불법의 경계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구조가 처음 설계되던 시점의 자료, 즉 태아그룹의 설립 초창기 기록이었다. 주말이 되었다. 거대한 한씨 저택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온기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갑고 조용했다. 한태무 회장은 골프 라운딩을 갔고 한유라는 쇼핑을 하러 나갔다. 한지혁은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서윤은 이 숨막히는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의 공간인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곳으로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짐,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아버지가 파산의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할 때
서윤이 본능적으로 챙겨나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어머니는 이 상자를 늘 소중히 간직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 몇 장과 말린 꽃잎 같은 자질구레한 추억거리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맨 밑 부드러운 비단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손수건을 펼치자 섬세하게 조각된 옷과 은으로 장식된 오래된 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결코 평범한 집안에서 갑으로 내려올 법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비녀와 함께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눈매가 날카롭고 기기가 넘쳐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태아상사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작업장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서 있었고 그 엷은 미소를 띤 채 서 있는 여인은 놀랍게도 서윤의 할머니를 꼭 닮아 있었다. 서윤은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을 붙잡았다. 아주 어릴 적 이 상자를 몰래 열어보다가 어머니에게 들켰던 날의 기억이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슬픈 눈으로 이 비녀와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서윤아, 이건 우리 집안의 뿌리를 증명하는 물건이야.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무서운 거지. 언젠가 네가 아주 힘들어질 때 이게 널 지켜줄지도 몰라. 그때는 그저 어린 마음에 흘려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옥 같은 한씨 가문의 저택에서 다시 마주한 어머니의 유품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우리 집안의 뿌리, 빚더미에 나앉은 윤성정밀이 아닌 그 이전의 무언가, 그리고 이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월요일, 서윤은 태아디 씨의 부장에게 과거 회계장부 처리 방식 참고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지하 자료실 출입 허가를 받았다. 태아디 씨의 지하 자료실은 수십 년간 방치된 서류들이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은 오히려 비밀을 파헤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서윤은 먼지를 뒤집었으며 1970년대, 80년대의 낡은 바인더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던 것은 초창기 재무장부가 아니라 회사의 연역과 관련된 자료였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그녀는 곰팡이 같은 상자 더미 속에서 먼지 쌓인 태아그룹 10주년 기념 사사셔시 책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책자를 펼쳤다. 그리고 태아의 여명이라는 챕터에서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태아그룹 초대 창업주 구 민병철 민빙절 회장. 그 공식적인 창업주의 초상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어젯밤 그녀가 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매의 젊은 남자였다. 동일 인물이었다. 서윤은 숨이 멎는 듯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결혼 전성시는 민민희 씨였다. 그녀의 외할아버지.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분. 서윤은 사사를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다. 그러나 민병철 회장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간략했다. 천재적인 사업가였던 민병철 회장은 태아 상사를 설립하여 그룹의 기틀을 닦았으나 불의의 사고로 급작스럽게 타계하였다. 이후 그의 오랜 동지이자 오른팔이었던 한상진 아버지 명예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아 오늘의 태아그룹으로 성장시켰다. 불의의 사고. 서윤은 그 단어에서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너무나 편리한 서술이었다. 창업주가 죽고 그의 오른팔이 회사를 물려받는다. 그렇다면 창업주의 가족은 민병철의 후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왜 하필 그녀의 집안이 민 씨의 핏줄인 그녀의 집안이 태아그룹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야 했는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이자 약탈이었다. 한씨 일가는 태아그룹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짜 주인인 민씨 일가의 후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마지막 남은 뿌리마저 뽑아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킨 것은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고 그녀를 며느리로 들인 것은 가장 잔인한 전리품 확인이자 마지막 남은 후계자를 자신들의 감옥 안에 가두어 두려는
악랄한 수였다. 서윤은 차가운 자료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10주년 사사가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가 남긴 비녀에 차가운 감촉이 손에 잡힐 듯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834억이라는 빚의 무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한 가문에 빼앗긴 역사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올려졌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차갑고도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빚 때문에 팔려온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진짜 상속자였다. 먼지 쌓인 지하 자료실의 차가운 공기가 강서윤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태아그룹 10주년 사사를 든 채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꼈다. 834억의 빚, 모욕적인 계약 결혼, 한직으로의 좌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자신은 이 연극의 피해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연극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좌를 빼앗긴 제국의 상속자였고 지금은 그 왕좌를 훔친 도둑의 심장부,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빛났다. 그녀의 무기는 자신의 두뇌와 적들이 하찮게 여기는 바로 이 태아 DC라는 버려진 창고였다. 그날 이후 서윤의 일과는 겉보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 영수증을 처리하고 한유라의 조롱을 묵묵히 받아냈으며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유령처럼 존재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한태무 회장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감시와 모욕.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태무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는 서윤의 능력을 얕보았고 태아 DC라는 쓰레기장의 그룹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함께 버려두었다. 서윤은 이제 태아 DC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을 넘어 태아그룹의 근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밀린 업무 처리라는 핑계로 지하 자료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민병철 회장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진실이었다. 수십 년 전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마이크로필름 리더기를 찾아내 1970년대 후반의 신문 기사들을 밤새도록 뒤졌다. 마침내 그녀는 빛바랜 기사 하나를 찾아냈다. 총망받는 기업인 민병철 씨.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는 단순했다. 늦은 밤 지방 국도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 현장에서 즉사. 당시 차에는 운전기사 한 명만 동승하고 있었다. 그 운전기사는 기적적으로 경상에 그쳤다고 했다. 서윤은 숨을 참았다. 그 운전기사의 이름이 기사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다. 한상진. 바로 한태무 회장의 아버지. 한지혁의 할아버지였다. 서윤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는 운전기사 한상진. 그는 자신의 주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즉시 태아그룹의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이력을 추적했다. 민병철 회장이 사망한 지 불과 사흘 뒤 한상진은 태아상사의 비상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민병철 회장의 유족으로부터 모든 지분을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 유족, 바로 서윤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였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합법적인 인수, 모든 것을 잃고 충격에 빠진 과부와 어린 딸을 상대로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혹은 방치한 운전기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수가 아니라 강탈이었다. 이제 마지막 의문이 남았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태무는 이미 몰락한 민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자신을 다시 끌어들였는가?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윤성정밀의 파산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했다. 윤성정밀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자금력이 약했다. 결정적인 순간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제2금융권의 작은 캐피탈 회사였다. 서윤은 그 캐피탈 회사의 이름을 대하 D씨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에 대입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캐피탈 회사는 몇 단계를 거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결국 태아 D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였다. 모든 것이 한태무의 손아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는 서윤의 아버지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채권자로 등장해 834억이라는 거대한 빚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민병철의 마지막 직계 후손인 강서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한씨 일가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그들은 서윤이 자신의 뿌리를 깨닫고 태아그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악랄한 방식을 택했다. 그녀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시켜 그녀가 스스로 한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이다. 빚으로 묶인 아내, 한태무의 감시하에 놓인 며느리. 이보다 더 완벽하게 진짜 상속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녀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그녀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다. 서윤은 불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태아그룹 본사 건물이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저것은 한씨 일가의 제국이 아니었다. 저것은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 민병철이 피땀으로 일군 그녀의 유산이었다. 한태무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서윤을 짓밟기 위해 던져준 이 태아디씨라는 쓰레기장이 사실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보물창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경멸하고 얕잡아 보았던 이 어린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는 것을. 서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에게서 받아두었던, 지금은 은퇴한 윤성정밀의 공장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장장님, 저 서윤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저희 외할아버지 민씨 가문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태무 회장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풍보다도 맹렬했다. 그가 강서윤의 행적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다. 태아 D씨의 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올린 보고서에는 서윤이 단순 경비 처리를 넘어 70년대 그룹 창립 초창기의 자료들, 특히 사고 관련 신문 기사들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태무의 해안은 즉시 이 어린 며느리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서재로 서윤을 호출했다. 저택의 서재는 한태무의 왕국 그 자체였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그는 들어서는 서윤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며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랐. 태아 D씨에서의 생활은 할만한가? 한태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내 능력에 비해 하찮은 일들이라 지루할 수도 있겠지. 서윤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예의 바른 대답에도 한태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배우는 것. 그래. 배우는 것은 좋지.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런데 네가 배우는 것이 회계가 아니라 역사라는 점이 문제로군.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낮아졌다. 지하 자료실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더군. 70년대에 낡은 먼지 속에서 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나? 응. 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사의 연역을 파악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룹의 뿌리를 알아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태무가 책상 위 서류철 하나를 집어
그녀의 발밑으로 세차게 내던졌다. 서류철이 바닥에 부딪히며 윤성정밀 특별 채무 계약서라는 붉은색 표지가 드러났. 834억. 내 뿌리는 여기 있어. 네가 알아야 할 역사는 이거 하나뿐이야. 한태무의 얼굴이 처음으로 잔혹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윤의 턱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짐승처럼 노려보았다. 내 아비의 목숨값, 네 가문의 파산 증명서, 이게 네가 태아에서 가진 유일한 가치다. 그런데 감히 네가 주제도 모르고 내 뒤를 캐 민병철, 그 썩어빠진 망령의 이름을 다시 들추려 해. 그의 입에서 민병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윤은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왜 내년을 이 집에 들였는지 아나. 한태무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서윤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내년이 민병철의 핏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밖에서 무슨 쥐새끼 같은 짓을 벌일지 몰라. 내 눈앞에, 내 감옥간에 가둬둔 것이야. 그런데 감히 이 안에서 발톱을 드러내. 아버님. 서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전 그저. 입 닥쳐 한태무의 소나귀에 힘이 더 들어갔다. 네. 어미가 그 낡은 비녀를 쥐고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어. 증거 그딴 건 수십 년 전에 내가 다 태워버렸다.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넌 지금 내 소나귀 안에 있어. 내가 이 계약서 한 장만 찢으면 내 아비는 당장 내일 아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될 거다. 윤성정밀의 남은 부품까지 전부 고철로 팔아버릴 수 있어.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잔인함이었다. 한태무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있었다. 조용히 굴어. 3년 동안 죽은 듯이 내 며느리 노릇만 해. 그러면 약속대로 네 아비는 살려주지. 하지만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리면 그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이 집안에서 네가 민 씨의 핏줄이라는 걸 아는 건 나 하나뿐이야. 그리고 난 그걸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다. 서윤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다. 불효감과 분노가 뒤엉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절대로 그의 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다. 한태무는 그제야 만족한 듯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나가봐. 그리고 네 주제를 똑똑히 기억해. 서윤은 서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억지로 바로잡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던 한지혁과 마주쳤다. 그는 막 저택으로 돌아온 참이혁, 아버지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춘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사이더, 내 아비, 구속 같은 단어들은 똑똑히 들었다. 한지혁은 아버지가 저토록 노골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얼음처럼 차갑게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 강서윤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격노한 것일까? 그는 서재에서 나온 서윤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한지혁은 서재에서 아버지와 독대했다. 무슨 일입니까? 강서윤 씨에게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시는 것 같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한태무는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았다. 네가 알 바 아니다. 그저 네 안의 단속이나 잘해.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리다간 집안 전체가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아버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지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과민한 반응,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강서윤이 빚 때문에 팔려온 불쌍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반응은 마치 그녀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치명적인 위협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 2시, 갈증을 느낀 한지혁이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차가운 대리석 식탁에 기댄 채울로 서 있는 강서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물잔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독하게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합니까? 한지혁이 정적을 깼다. 서윤이 놀란 듯 어깨를 흠칫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 자국은 없었다. 그녀는 즉시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럽니까? 한지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직설적으로 물었다.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시더군요. 서윤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엿들으셨군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한패일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한지혁은 그녀의 저기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의 무게를 실감했다. 아버지는 이 여자를 단순한 며느리로 들인 것이 아니었다. 인질로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인질을 감시하는 간수 역할 중 하나였다. 난 아버지의 방식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동의하지 않지만 방관하겠죠. 결국 당신도 태아의 후계자니까. 그녀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강서윤 씨, 한지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서윤이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지의 협박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 눈, 경멸과 분노로 타오르는 그 눈.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은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대체 뭐죠? 한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새벽 2시의 차가운 주방 공기 속에 울렸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게 대체 뭐죠? 그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강서윤은 그 뜨겁고 단단한 소나기를 노려보았다. 이 남자는 적의 아들이었다. 자신을 이 감옥에 가둔 공범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방금 전 아버지의 협박을 범죄라고 부른 유일한 남자이기도 했다. 서윤은 일생일대의 도박을 해야 하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한태문은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질로 잡혔고 그녀는 감시당하는 죄수 신세였다. 이 철옹성 같은 저택에서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필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눈앞의 이 남자 한지혁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뭘 찾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당신도 아버지가 하는 짓을 알면서 묵인했잖아. 당신 역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수혜자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의 동정심을 자극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동료가 아니라 냉철한 공모자였다. 한지혁은 그녀의 저기에 한 걸음 물러섰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수혜자마자 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지. 적어도 오늘 밤까진. 그는 지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하지만 난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난 당신이 불쌍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와 내가 이룬 태아라는 이름이 그런 더러운 기반 위에 서 있는 걸 참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도덕적 분노였고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혼란이었다. 서윤은 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이 남자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
혹은 그가 믿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은 결심했다.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진실의 일부를 던져야 했다. 좋아요. 알고 싶다면 보여주죠. 서윤이 자신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한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작고 초라한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태하 상사라는 간판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 한지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지? 민병철. 서윤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할아버지 한상진이 모셨던 주인, 그리고 태하그룹의 진짜 창업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한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 이름을 사사셔시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불의의 사고로 타계한 비운의 천재, 아버지가 나를 협박한 건 단순히 빚 때문이 아니에요. 서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내가 이 사람의 행적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파헤치고 다녔기 때문이야. 당신 할아버지는 그 불의의 사고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였죠.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비탄에 빠진 유가족에게서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인수받아 태아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게 우연처럼 보여요. 한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이 던진 말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시 가문의 정통성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폭탄이었다. 그들의 부, 그들의 명예, 그들의 역사, 그 모든 것이 강탈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는 아버지 한태무가 왜 그토록 강서윤에게 잔인하게 굴었는지, 왜 그토록 그녀의 호기심을 두려워했는지 단번에 깨달았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를 파산시킨 건가? 한지혁이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듯 중얼거렸다. 당신이 민병철 회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이상이죠. 서윤은 상자에서 오래된 옥비녀를 꺼내 보였다. 민병철 회장은 나의 외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의 유일한 손녀였고 나는 그의 마지막 직계 후손이에요.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한지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빚 때문에 팔려온 줄 알았던 여자.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왕좌를 빼앗긴 주인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는 그 왕좌를 훔친 도둑의 후예였다. 지독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편에 설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문제였다. 내가 뭘 하면 되지? 한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은 동맹의 제안이었다. 사랑도 연민도 아닌 오직 진실을 향한 속죄의 첫걸음이었다. 서윤은 그가 이 선택을 하리라 믿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 당신 아버지, 한태무 회장은 이미 내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했어요. 태하, DC의 자료실도 마찬가지겠죠. 난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지. 서윤의 눈이 전략가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당신은 그의 가장 신이 많은 아들이자 태아물산의 CEO. 당신은 그룹의 모든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아버지는 날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한지혁이 즉각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말해. 내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겠어. 필요한 건 2가지예요. 서윤이 손가락을 꼽았다. 첫째, 민병철 회장 사망 당시의 모든 기록, 경찰 조사 보고서, 원본, 보험 처리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상진 명예회장이 유족에게서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계약서 원본, 거기에 분명 불공정한 조항이나 위조된 서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현재 당신 아버지가 수십 년간 이 비밀을 덮기 위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 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내가 태아드시에서 발견한 자금 흐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 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알아내야 해. 그게 한태무 회장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테니까. 한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어. 당장 내일부터 움직이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위험해. 아버지는 저택과 회사 곳곳에 눈과 귀를 심어놨어.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나. 그래서 우린 그 어느 때보다 더 서로를 증오해야 해요.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빚쟁이 아내 이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 역시 당신을 경멸할 거야. 공식적으로 우리는 철저한 적이어야 해. 그게 한태무 회장이 가장 바라는 그림이니까. 두 사람은 어두운 주방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불신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건 동맹을 맺었다. 이것은 사랑이나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거짓에 맞서 진실을 되찾기 위한 두 사람의 필사적인 계약이었다. 한지혁은 내부의 접근권을, 강서윤은 무너뜨릴 전략을 제공한다. 첫 번째 정보는 어떻게 전달할 거지? 한지혁이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업무용 태블릿, 거기에 보안 폴더를 만들어요.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수로 그걸 저택에 두고 출근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밤새 작업하죠. 위험해. 하지만 그것밖엔 방법이 없겠군. 한지혁이 동의했다. 그는 서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해 척진에 뛰어든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녀의 칼이 되기로 결심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반격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혁의 이중생활은 그가 태화물산 CEO로 부임한 이래 가장 치밀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는 아버지 한태무 회장의 철저한 감시망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는 낮에는 평소처럼 냉철한 CEO로서 업무 보고를 하고 결제를 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그룹 중앙 아카이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었다. 그는 그룹 50주년 사사 편찬을 위한 과거 자료 재검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비상임 이사들만 접근할 수 있는 레벨 7 보안 등급의 아카이브에 접근했다.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강서윤의 눈을 통해 본 가문의 추악한 진실은 그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속죄이자 태아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 같은 시각 한태무 회장은 자신의 덫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강서윤이 자신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태하디 씨의 부장을 불러들였다. 강서윤이 요즘도 영수증 처리나 하고 있나? 부장은 회장의 서늘한 눈빛에 바짝 얼어붙었다. 네, 회장님. 특이사항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법이지. 한태무가 혀를 찼. 그년의 발톱을 아예 뽑아버려야겠다. 작은 실수라도 좋으니 횡령이나 배임으로 엮을거리를 찾아내. 아니, 없으면 만들어. 당장. 부장은 회장의 잔인한 명령에 겁을 먹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의 출세가 걸린 시험대이기도 했다. 부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함정을 설계했다. 그는 신규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는 가짜 프로젝트를 만들고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허위 경비 보고서를 꾸몄다. 그리고 그 서류 더미 속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이 이체되는 결정적인 가짜 영수증 몇 장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그는 이 모든 서류를 서윤의 책상에 던져주었다. 강 대리, 이거 긴급건이야. 오늘 안에 처리해. 서윤은 즉시 이 서류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금액의 흐름이 불투명했고 첨부된 증빙 자료들이 조악하게 위조된 티가 났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한태무가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 영원히 매장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덫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장의 지시대로 실수를 가장하여 문제의 허위 영수증들을 그대로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날 밤 한지혁은 마침내 그토록 찾던 자료들을 손에 넣었다.
1970년대 후반 민병철 회장의 사망사고 경찰조사 보고서 원본.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략했고 모든 증언은 유일한 생존자인 한상진의 입에만 의존해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주식 양수도 계약서. 민병철의 미망인이자 서윤의 외증조 할머니가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태아 상사의 전 주식을 단돈 100만 원에 한상진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증인란에도 한상진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이것은 매매가 아니라 약탈의 증거였다. 한지혁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서윤이 알려준 두 번째 목표, 비자금 추적에 들어갔다. 그는 태아, DC에서 흘러나간 불법 자금의 경로를 역추적했다. CEO인 그의 접근 권한은 한태무의 개인 금고 바로 앞까지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스위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도피처에 거미줄처럼 얽힌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네트워크. 그 모든 자금은 한태무 회장의 개인 비서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서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천억 대에 달했다. 다음 날 아침, 계획대로 한지혁은 자신의 개인 태블릿 PC를 일부러 저택의 서재에 있고 출근했.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가 태블릿을 두고 갔다는 것을 인지했다. 서윤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유령처럼 서재에 잠입했다. 그녀는 한지혁이 미리 심어둔 보안 폴더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두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 1979 Acquisition 그리고 Panama Fund.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문을 되찾을 칼이자 한태무를 무너뜨릴 폭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그 자료들을 분석했다. 한태무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지도화되었고 한상진의 주식 강탈 증거는 명백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모든 분석을 끝마치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아, DC,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본사의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어젯밤에 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강서윤 씨, 당신을 긴급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은 서윤의 책상으로 다가와 어제 그녀가 처리했던 허위 경비 보고서를 내밀었다. 당신이 이 허위 문서를 처리하여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당장 서까지 가셔야겠습니다. 부장이 옆에서 거들었다. 강 대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믿고 맡겼는데.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태무 회장과 한유라 상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 추악한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한태무는 서윤에게 다가와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감히 내년 따위가 내 돈에 손을 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서윤은 감사팀장과 한태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절망 대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한태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방금 아버님 돈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처리한 이 수상한 자금 말입니까? 그녀의 당돌한 반문에 한태무의 눈썹이 꿈틀했다. 서윤은 감사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팀장님, 저도 마침 이 불법적인 비자금 흐름에 대해 그룹 윤리경영실에 제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뭐라고 부장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사무실 중앙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억 원짜리 횡령건 말입니다. 그건 사실 이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모니터 화면에는 그녀가 저지른 작은 횡령 혐의가 아닌 그녀가 밤새 정리한 거대하고 복잡한 한태무 회장 비자금 네트워크 전체 지도가 떠올랐다.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계좌번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들, 그리고 그 돈이 태아, DC를 통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유라의 입이 벌어졌고 부장은
백지장이 되었다. 한태무 회장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소윤은 가장 낮은 곳, 그 구석진 대리 자리에서 자신의 처형식을 제국의 황제를 향한 공개 재판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었다. 태아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 사진,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운 가운데 단상 위에는 한태무 회장이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어제 태아 DC에서 벌어진 소동을 불미스러운 내부 비리로 축소시키고 강소윤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완벽하게 언론을 통제했다고 믿고 있었다. 오늘은 그 내부 통제 실패를 빌미로 아들 한지혁의 CEO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한태무가 마이크를 잡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자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와 더불어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아들 한지혁을 향했다. 한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시선을 받아냈다. 이에 본 의장은 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현 태아물산 대표이사 한지혁 CEO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역 육중한 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서윤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그저 회장 가문의 며느리일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다. 한태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사석에 앉아있던 한지혁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의장님, 그녀는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노골적인 반역에 한태무의 눈이 이글거렸다. 한지혁, 네가 지금... 의장님, 서윤이 마침내 단상 아래의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 자리에 한태무 회장님의 며느리로서 혹은 한지혁 CEO의 아내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강서윤, 태아그룹의 진짜 창업주, 구 민병철 회장님의 외증손녀, 그의 유일한 직계 후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알아들을 수 없는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한태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증거도 없는 망언이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서윤이 그의 말을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는 들고 온 태블릿 PC를 거대한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떠오른 것은 누렇게 바랜 한 장의 문서였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여기 1979년 작성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의 외증조 할머니께서 남편인 민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당시 운전기사였던 한상진 명예회장에게 태하의 전 주식을 인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주주들이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빼들었다. 서윤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인수 금액 단돈 100만 원. 당시 태아 상사의 자산 가치가 수십억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에 빠진 미망인을 상대로 단돈 100만 원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을 정당한 인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강탈입니다. 한태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쌍방합의하에 이루어진... 그렇습니까? 서윤은 즉시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어제 태아디시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한태무의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 지도였다. 강탈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이 한태무 회장님이 내 돈이라고 부르던 비자금의 실체입니다. 화면에는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한태무 회장은 저를 횡령죄로 엮어 제거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저는 이 거대한 도둑질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배당금, 우리 직원들의 피땀입니다. 한씨 일가는 3대에 걸쳐 태아를 약탈해왔습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분노한 고함으로 변했다. 사기꾼 당장 해명에 한태무는 이성을 잃고 단상을 내리쳤다. 증거, 그깟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날 모함하는 거냐. 네가 민병철의 핏줄이라는 증거부터 대라. 그 망령 같은 놈의 유원장이라도 가져왔냔 말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유원장. 서윤이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유원장은 당신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이미 불태웠겠죠. 그녀가 자신의 검은색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다. 부드러운 비단, 손수건에 쌓인 것. 그녀가 손수건을 풀자 영롱한 빛을 내는 오래된 옥비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태무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저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한상진이 평생을 두려워하며 찾으려 했던 민병철의 인간 비녀였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서윤이 비녀를 높이 치켜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지혁이 미리 준비해둔 1970년대 태아 상사의 최초 법인 설립 등기부 원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 창업주 민병철의 인감날인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도장 모양이 아닌 복잡하고 섬세한 문양이 찍혀 있었다. 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미리 준비된 붉은 인주를 비녀의 끝부분에 묻혔다.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망설임 없이 찍어 눌렀다. 카메라가 그녀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종이 위에 찍힌 문양은 스크린 속 등기부 원본의 인감 문양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이 태아그룹 창업주 민병철 회장님의 진정한 인감입니다. 헐서윤의 목소리가 총 회장을 장악했다. 한씨 일가는 이 인감을 위조하여 태아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 그의 유일한 후손인 제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은 물론 한태무를 따르던 이사들조차 경악과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윤은 장례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에 민병철 회장님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 강서윤은 한태무 회장의 의장직 박탈과 현 이사진 전원의 자격 정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주주 여러분께 이 모든 불법 비자금의 환수와 그룹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바로 그 순간 총 회장 뒷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들어왔다. 그들 앞에는 한지혁이 서 있었다. 한태무 회장,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태무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마지막 배신에 단상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윤의 손에 들린 옥비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을 가득 채웠던 수백 명의 인파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숲처럼 정적에 휩싸였다. 한태무 회장, 아니 이제는 피의자가 된 한태무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황제가 그 아들의 손에 의해, 그리고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졌고 주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단상 위에 홀로 선 강서윤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민병철의 인감이 회녹비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산이자 그녀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였다. 한지혁이 단상으로 올라섰. 그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본 아들로서의 고통을 애써 감추고
CEO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혼란에 빠진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의장 한태무는 해임되었습니다. 이 사진 전원은 비자금 조성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의 선언에 살아남은 이사 몇몇이 반발하려 했지만 한지혁은 그들의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순간부로 태아그룹은 강서윤 상속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아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그룹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 동맹의 완성인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장의 충격파는 즉시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강타했다. 태아그룹. 오너리스크 속보가 뜨자마자 철옹성 같던 태아의 모든 계열사 주식은 수직으로 낙하했다. 개장과 동시에 모든 관련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은 수십조 원에 달했다. 시장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언론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한태무 회장의 구속과 신데렐라 며느리의 반전, 혹은 진짜 상속자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를 했다. 태아그룹 본사 로비는 성난 소액 주주들과 계열사 노조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관계자들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국은 문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아그룹의 심장부인 70층 회장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태무의 소유였던 그곳에 강서윤이 홀로 서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되찾은, 그러나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서울의 풍경이 보였다. 그녀는 빚쟁이의 딸로 이곳을 처음 방문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제국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한지혁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 재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담보로 잡힌 주식들이 반대매매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수천억 원의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태무가 쳐놓은 또 다른 덫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제 그 부실이 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한지혁이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패닉에 빠진 초보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전문 재무 분석가의 눈으로 빛나고 있었다. 은행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다. 한태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확실성을 주어야 해요. 그녀는 즉시 한지혁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1금융권 은행장들을 모두 소집하세요. 내일 아침 8시 제가 직접 비상경영위원회에 자금 상환 계획과 그룹 구조 조정안을 브리핑하겠다고 전해요. 지금 우리에겐 아무런 계획안도 없지 않습니까? 한지혁이 당황한 듯 물었다. 아니요. 서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난 몇 주간 태아디씨 지하 자료실에서, 그리고 당신이 넘겨준 그 태블릿 안에서 전 이미 태아그룹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을 분석해뒀어요. 한태무의 비자금을 환수하고 거미줄 같은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 더 강해질 거예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한지혁은 처음으로 이 여자가 단순히 상속자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는 경영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은행단을 소집하죠. 그리고 내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아버지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재무본부장, 그리고 한유라 상무. 그날 밤 태아그룹 역사상 가장 혹독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한태무의 비호 아래 그룹의 고열을 빨아먹던 임원 수십 명이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태무의 개인 금고 역할을 했던 재무본부장은 검찰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넘겨졌다. 강서윤은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휘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나타나자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재미있어.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우리 가족을 전부 길거리로 내쫓으니까 이제 네가 여왕이라도 된 것 같아. 그녀는 악을 썼다. 서윤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한유라 씨, 당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신이 나를 모욕하며 휘둘렀던 그 돈은 전부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눈물이었어요. 서윤은 그녀에게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다. 당신의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법적으로 물을 겁니다. 그 전까지 모든 자산은 동결됩니다. 나가세요. 한유라는 분노에 떨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내 최고 은행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태아의 자금줄을 끊어버릴 기세로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서윤 위원장,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고작 28살짜리 여자가 이 거대한 그룹을 책임지겠다고요. 가자고로 한 은행장이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나가 자신이 밤새 준비한 PT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태아그룹의 모든 부실 자산 내역과 한태무의 은닉재산 환수 계획, 그리고 핵심 기술력 중심의 사업 재편 로드맵을 담은 완벽한 보고서였다. 그녀는 숫자로 말했고 논리로 증명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부실은 태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태무라는 개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암세포입니다. 전 오늘 이 암세포를 완벽하게 도려낼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녀의 브리핑은 1시간 동안 막힘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모든 은행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반박하고 설득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가장 강경했던 은행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믿어보겠습니다. 강 위원장, 만기 연장, 승인하겠습니다. 기적이었다. 서윤이 한 지역의 조력과 그녀 자신의 능력으로 무너져가던 제국의 붕괴를 막아낸 순간이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격동의 주주총회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아 게이트의 광풍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강서윤은 가장 먼저 그룹의 명칭을 태아그룹에서 창업주 민병철의 초심을 기리는 태아 오리진스 TAA 오리진스로 변경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아닌 부패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선언이었다. 한태무의 제국이 공포와 탐욕으로 유지되었다면 강서윤의 제국은 투명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재건되었다. 그녀는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태무가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스위스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 자금은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밀린 성과급 지급과 그룹의 미래를 위한 RD센터 설립에 최우선으로 투입되었다. 70층 회장실의 주인은 이제 강서윤이었다. 거대했던 한태무의 집무실은 간소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책상 뒤편, 한태무의 과시적인 서예 작품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이제 태아 상사의 낡은 흑백 사진과 함께 투명한 아크릴 상자 안에 고이 모셔진 옥비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복수의 칼이 아니라 그룹의 철학을 상징하는 등대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던 재무 분석가도 복수를 꿈꾸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계열사와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냉철하고 공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한태무 시절의 낡은 순환 출자고리를 모두 끊어내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편했으며 기술력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과감히 청산했다. 시장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개혁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바닥을 쳤던 주가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되찾았다. 한편 법의 심판은 엄중했다. 한태무는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민병철 회장 사망 사건 관련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났다. 횡령에 가담했던 한유라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리고 강서윤과 한지혁을 묶고 있던 834억짜리 혼인계약서, 그것은 비상경영위원회가 안정화되던 3개월 전 두 사람의 합의하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효 처리되었다. 애초에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빚과 협박으로 시작된 관계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한지혁 역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태아물산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그룹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많은 이들이 그 역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서윤은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능력으로 그를 평가했다. 한지혁은 아버지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였지만 동시에 태아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능한 경영자였다. 강서윤은 그에게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미래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CEO보다 직급은 낮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공과 사를 구분하는 냉철한 용병술이었고 한지혁에게는 속죄의 기회였다. 어느덧 해질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서윤은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숨가쁘게 달려온 6개월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지혁이 들어섰다. 그는 이제 CEO의 위압감 대신 한결 가벼워진 표정의 실무자로서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위원장님, 요청하신 신재생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최종환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강서윤 씨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를 한지혁 씨가 아닌 한 본부장이라고 불렀다. 서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검토했다. 그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한 본부장, 방향성이 명확하네요. 이대로 진행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리더의 그것이었다. 한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많이 변했군요. 이곳의 공기가.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 제가 알던 70층은 아니네요. 서윤도 그의 시선을 따라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변해야만 했으니까요. 썩은 것은 도려내고 본질만 남겨야 했죠. 그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유 아닌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러낸 동지들 사이에 묵직한 이해와 존중의 침묵이었다. 한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후회 하지 않으십니까? 저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희미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자신은 결국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아들이었고 그녀는 그 아들을